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중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술 개발이다라고 그렇죠.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하면 네. 조선업은 해운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 경제 변화, 물동량의 운송을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이제 후행적인 이제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거를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술 개발. 기술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소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금융 투자가 기관 투자가든 개인 투자가가 됐든 네. 조선소의 기술력을 어떻게 볼 거냐. 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LNG 관련해갖고 네. PRS라는 게 하나 있고 PRS요? 그건 뭐냐면 LNG 선박이 보통은 LNG 발전기를 이용해서 추진을 하다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LNG 추진 엔진, 그러니까 가스 발전.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인 엔진, 네. 투 스트로크 메인 엔진을 실제로 추진 엔진으로 쓰는.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 달에 대우조선해양이 그러니까 기존의 발전기 타입의 추진 엔진을 넣는 것이 아니라 디젤 엔진에다가 엔진을 직접 LNG를 사용하는 이중 추진 엔진, 그거를 사용을 하면. 그거를 사용하면서 LNG 선박의 기술 변화가 한번 나오면서 대우조선해양이 대량 LNG 수주를 받아낸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조선소가 주도적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술 과정에서 핵심 장비 중에 하나가 재액화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PRS. 재액화 장치. LNG 선박은 하루에 이제 기화되는 화물이 좀 있죠. 적도 지방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마이너스 163도 구기압 이하가 돼야 되는데 적도를 지나가면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스가 기화가 되는 것이 하루에 보통 한 0.몇 %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다 돈이 새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그 새어 나가는 가스를 재액화, 다시 재액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연료로 사용하는, 그것이 이제 LNG 추진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LNG 추진 기술이 결국은 대우가 주도해서 개발을 했고, 그것이 지금의 사실은 LNG 선박 시장을 수요를 창출을 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조선소들이 LNG 선박 그 수주를 거의 그 90% 이상 주도할 수 있는 배경은 여기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LNG 추진 기술이 결국은 앞으로는 암모니아 추진, 뭐 메탄올 추진, 그렇죠? LP 추진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앞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든 뭐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든 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선행적인 작업 차원에서 지나간 LNG 추진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무엇이 있었고 조선소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재액화 장치인데 이거를 이제 PRS라고 그래요. 그래서 날아가는 기화된 LNG를 재액화시키는 그 방식은 줄 톰슨 효과라는 물리의 이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좁은 관에다가 가스를 어떤 종류와 가스가 됐든 뭐 수소나 헬륨 빼고 대부분의 가스를 강하게 주입을 해서 휙 불려버리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강한 압력으로 흘러가는 LNG 기체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액체로 바뀌는. 그게 재액화 장치가 돼요. 그 PRS. 그거를 대우조선해양이 최초로 개발을 했고 국내 선보공업이라고 하는 비상장 기업에다가 이제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게 되면 산업 EBN 뉴스에 나온 거를 보면 여기서 대우조선해양이 재액화 장치를 그쵸? 뭐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이렇게 했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K라는 선사가 가장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TK LNG라고 하는 선사가 지금은 CPIC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LNG 분야 메이저 선사가 되고 그래서 대우가 개발을 한 기술을 메이저 선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서 시장에 출연을 하게 되고 이 선박이 운항을 하면서 기술 검증되면서 LNG 선박 발주 시황이 대거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우는 이거를 스스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네. 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들을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다 생산을 맡기는 예, 그러면서 또 그 산업 간의 협력이 되는 네. 예,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뭐 이 스스로 개발을 했고 보면은 일본에서 그 기술에 대한 특허도 승소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 예, 보시면은 일본 경쟁사가 이거를 지금 대우조선해양에다가 이제 특허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대우조선이 기술력 인정받아가지고 예, 세 건 모두 예, 승소를 했다. 저게 그 PRS 관련된 그렇죠. 기술. 재액화 장치. 예.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 현대중공업은 제가 알기로 해외 장비를 다 가져와서 이제 에어리퀴드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죠. 보면 2020년도 기사예요. 그렇죠? 네. 최근 기사인데 삼호중공업이 LNG 선박을 지금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나오네요. 윈지디 엔진이 들어가는데 에어리퀴드. 잉여 증발이 이제 기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은 뭐 경쟁사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 이제 대우는 스스로 이미 2014년도에 스스로 개발을 하고 국내 업체에다가 위탁 생산을 맡긴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선박에 건조를 하기 때문에 건조 원가가 낮은 거예요. 네. 근데 현대중공업은 자체 기자재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조립만 하기 때문에 원가가 낮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이래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회사 찾아가가지고 IR 가가지고 듣는 얘기만 갖고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미 뉴스에 다 나와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항상 낮은 LNG 선가를 받아와가지고도 이익 내는 이유가 이래서 건조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거고 경쟁사들은 해외 외산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로열티가 나가야 되고 검사를 또 해외에서 받아야 되고 복잡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LNG 선사가 LNG 선박을 발주를 할 때 네. 3사 모두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건조 원가를 다 견적을 받아볼 거 아니에요. 아, 원가를 보여줘야 돼요? 아니 설계 도면에 그- 다 들어가 있죠. 선가를 얼마에 발주할 건지 할 때 그럼 마진이 티가 나잖아요. 다 티가 나죠. 당연히. 예, 다 나죠. 나죠. 그러니까는 선사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선사들은 네. 선박을 이미 발주를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드에 선주 네. 감독관을 다 상주시키기 때문에 네. 조종소의 24시간을 다 매일매일 보고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독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생산의 안정성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원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선가를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메이저 선사들이 더 대우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60, 80척 정도의 독자 PRS를 탑재를 한 LNG 선박을 수주를 받았고 60척은 이미 인도를 했고 20척이 현재 건조 중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고 현대는 하이가스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기술 개발을 시작을 이제 막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뭐 실선 탑재의 경험은 없죠. 아직 2020년도 5월달 뉴스에 에어 리퀴드사 제품 들어갔으니까 아직 시간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벌써 2년 지나면 대우조선은 10년 전에 PRS를 독자 개발을 끝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선소의 기술력을 판단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 더 이제 핵심적인 게 하나 있는데 네. 자, PRS는 이제 기화되는 LNG를 다시 재액화 시켜가지고 연료로 쓰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LNG 연료 탱크 LNG 탱크에서 그러니까 이건 LNG 추진 선박에 대한 것인데 네. 아까 거는 LNG 선박이고 이번은 LNG 추진 선박이 됩니다. 그냥 컨테이너든- LNG 선박이라고 하는 거, 그 화물로 LNG를 싣고 다니는 걸 말하고, 그렇죠. LNG 추진선 그 엔진을 돌리는 걸 말하죠. 컨테이너나 뭐 멀커나 탱커 선박인데 LNG 연료를 쓰는. 네, 근데 여기는 LNG 연료 탱크가 따로 부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료통. 차로 근데 타는 연료통. LNG 연료 탱크랑 엔진 사이에 연료 공급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FGSS, Fuel Gas Supply System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 연료 공급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이바 FGSS라고 쳐보면은 네. 하이바는 대우조선해양의 그 아까 PRS의 이름이 돼요. 제품 이름. 예, 네. 그거에 연료 공급 장치가 된다.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 LNG 추진 선박은 LNG 선박의 이제 추진 엔진은 두 가지 사양이 되거든요. 네. 하나가 그 LNG 연료가 공급될 때 고압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고, 네. 하나는 저압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NG 선박은 보통 두 가지 사양을 동시에 다 써요. 근데 LNG 추진 선박은 다 고압 방식으로만 현재 다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어떤 차이죠? 그게 뭐냐면 고압 방식은 디젤 사이클 연소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네. 약간 그 뭔가 자동차로 비교하면 디젤 엔진 네. 자동차, 그리고 저압 방식은 오토 사이클 연소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네. 가솔린 엔진과 연소 구조가 유사합니다. 아. 그래서 연비는 디젤 사이클이 더 좋아요. 근데 고압 방식은 연료가 주입될 때의 압력이 300바. 아까 제가 이제 줄tumsun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좁은 관에다가 예. 압력을 그러니까 빠르게 내보내면 압력이 올라간다고. 네, 그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 내려가고. 300바 정도로 들어가는 고압 방식이 되거든요. 바는 그래서 이제 압력 단위. 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LNG 추진 선박은 대부분 고압 방식의 연료 공급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네. 요거를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이 지금 전 세계에 다 대우조선해양이 이거를 최초로 독자 개발을 했고, 국내 조선소에는 이제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다 특허를 풀었어요. 근데 해외에는 특허를 받고 있습니다. 오. 누구한테 받냐면은 중국 조선업체, 유럽계 엔지니어링 컴퍼니한테 이 고압 방식의 연료 공급 장치에 대한 특허료, 로열티를 받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2014년도의 기사인데, 그렇죠? 네. 유럽 분쟁에서 승소했다. 어. 그렇죠? 하이바 FGSS. 네. 그래서 이것도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프랑스 회사가 원래는 이 시장을 잠식을 했던 거를 크라이오스타. 대우조선해양이 자기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선보공업 등 이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에다가 생산 위탁을 맡겨가지고, 네. 요것들이 다 이제 이제 대우조선 기술력으로 이제 생산된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됐는데, 경쟁사가 당연히 소송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은 유럽 현지에서 기각이 됐죠. 이 회사의 무효의 신청을 유럽 특허청이 기각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이 유럽 현지에서 인정받았다. 인정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중국에서도 2017년도에 보시면은 중국에서도 요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를 대우조선해양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다 받았어요. 실제로 독일 어떤 기업은 이거를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을 무단 또 카피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저작권 침해는 중대한 범죄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무단으로 도용을 해서 중국 조선소에다가 팔았다가, 네. 그게 대우조선해양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독일 업체도 대우조선해양에 로열티를 지불을 하고 있고, 중국 조선업체들도 지금 요거를 다 적지 않은 금액을 다, 그러니까 중국이 LNG 추진 선박을 수주 많이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서 일정 금액이 계속 대우조선해양으로 로열티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이제는 지분이 다 한국 신세계가 100%지만 네. 제가 알기로 로열티 매출액의 줘야죠. 7%가 로열티로 나가죠.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 그게 결국은 선진국형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술로.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보면 뉴스가 선보공업 아까 하청 준다는 회사. 여기서 네. 보시면 뉴스에서 나와 있어요. 보면 제 생각이 아니라 네. 여기 있네요. 2015년도에 나온 뉴스인데 네. 보면은 이제 선보공업이 지금 뭐 이 FGSS 뭐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개발했다는 식으로,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건데, 네. 이게 본인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하이바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패키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선보공업이 스스로 개발한 게 아니고, 네. 네. 대우조선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한 거를 네. 업체를 선정을 해서
생산 위탁을 맡기는 거죠. 이러면 그 결국은 이 효과가 뭐냐? 그 국내 중소기업 육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R&D를 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을 하면서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안정적인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생태계. 예, 대우조선해양은 이거를 가지고 원가를 절감을 해가지고 고객에게 다시 영업할 수 있는 예, 아주 상생의 구조가 되는 네. 뭐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아까 PRS와 마찬가지로 네. 보시면은 이 독일의 엔진 기업도 네. 그죠? 뉴스에 나와 있어요.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료를 냅니다. 아, 네. 예, 이 어마어마한 얘기죠. 아, 독일의 만. 엔진 기술 업체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료를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2017년도에 산업경제 뉴스에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이고 이게 결국은 시장 수요를 창출을 하는 조선소가 주도적으로 뭔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기술 개발이 유일한 방법이다. 더 큰 핵심이 하나 또 남아있어요. 더 큰 핵심이요? 오, 핵심 하나만 기술. 고만간 탱크라고 최근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 고망간. 자, 망간이 많이 연료 들어있는 탱크. 건가요? 예. LNG 추진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 네. 이게 지금 현실이 중국 기자재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가로 생산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중국 조선소들이 LNG 추진 선박을 많이 수주를 받고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대거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대우조선해양이 또 어떻게 바꿔놨냐면 기존의 연료 탱크는 니켈 90% 합금강으로 제작을 해요. 연료 탱크의 소재를.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탱크 니켈 가격이 톤당 한 2만 불 정도 하거든요. 많이 근데 올랐죠. 요거를 망간 어. 톤당 1,500불 정도 하는 망간 소재를 활용한 거를 대우조선해양이 주도해서 개발을 했고 요게 최근에 실선에 탑재가 됐습니다. VLCC급 20척. 예. 그리고 23,000 TEU 컨테이너 선박에. 자, 요것도 뉴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시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네. 조선소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기술 개발 실적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대우조선 고망간 강. 네, 여기 나와 있죠. 아, 포스코랑 같이 만든 그러니까 거. 소재 개발은 포스코가 한 포스코. 거고 예. 실제 선박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지는 네. 대우조선해양이 개발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실제로 LNG 추진 선박의 연료 탱크는 타입 B, 타입 C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타입 B 타입은 박스 형태가 되고 네. 타입 C는 이렇게 무슨 캡슐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타입 C 타입은 중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는데 네. 요거를 대우조선해양이 국산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요거를 대우조선해양이 저거는 이렇게 이제 연료 탱크죠. LNG 추진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 LNG 연료 탱크.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재밌는 게 망간으로 하면 이제 소재 가격이 제작 비용은 높아져요. 소재 가격이 훨씬 싸죠. 네네. 그리고 국내 기자재 업체 육성을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생기고. 근데 망간이 그 용접이 좀 어렵습니다. 네. 부식이 발생된다거나 네네네. 그 뭔가 그 독성 가스가 발생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도 대우조선해양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그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 6월달, 예. 그렇죠. 예. 불과 2달 전, 3개월 전에 이때 대우조선해양이 VLCC급 20척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선박을 지금 선박을 설치했다. 수주했는데 그 독자 이제 탱크가 들어가는 네. 이런 것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추가적인 선박 수주 경쟁 시장에서 네. 대우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는지, 현대가 더 많이 가져갈 건지, 삼성이 가져갈 건지, 중국이 가져갈 건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런 그 기술은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다른 데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조선소들이 다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연구소에서의 연구 성과가 예. 실제 조선소 건조 현장에 적용이 되고 네. 그리고 선주 영업까지 이어지는 이런 관계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삼성, 현대는 그런 실적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대우는 이미 그런 실적이 있고 뉴스에 다 나와 있죠. 자, 그런 실적이 쌓인 한 데가. 가지 두 회사를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정말 또 다른 기술인가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이요? 요즘에 자율주행 나오는 거. 자, 자율주행을 얘기하면 예. 그 최근에 아비커스라고 네. 현대중공업 태평양을 그쵸? 무인으로 횡단했다. 아주 뭐 이렇게 얘기 나와요 보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 있는데 아비커스 태평양 쳐야 되나? 네, 아비커스 태평양 치면 무인 기술을 해서 여기 나오네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태평양 횡단은 성공했다고 6월달에 올해 6월달에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저게 그 자율주행 시스템 이름인가요? 예, 그렇죠. 전문 회사? 회사 이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만 보면 현대중공업 자율주행에서 와, 대단한 걸로 보이잖아요. 네. 자, 근데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한번 꼭 만나뵙고 싶은 분이 이제 선장 출신이면서 국제해상법 분야 그 전문가이신 우리나라 대학교 그 교수님이 계신데 네. 김인현 교수님이 최근에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선장 출신이시니까 예. 태풍이 오면 바다로 나가야 된다. 아, 역발상이네요. 왜냐면 태풍 불면 바다 나가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범선 시대 얘기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분은 선장 출신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해상법 전문가이시고 네. 그래서 이분이 본인 경험을 하나 글을 쓰신 게 있는데 해운인들은 태풍이 왔을 때 바다보다 항구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네. 큰 오해다. 네. 항구에 있는 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왜냐면은 바다 위 풍랑 속에는 배가 견디냐라고 반문을 하지만 네. 접목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넓은 바다로 파도를 타야만 네. 그래야만 이제 안전하다 이거예요. 바람에 맞서지 말고 네. 바람을 타라 이거죠. 아. 근데 항구 육상으로 오면은 더 바람이 세게 날아온다 이거죠. 아. 네, 그래서 그 이분은 실제 선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태풍 시즌이 오면 네. 자기는 바다에 나가 있는 옛 동료들이 아닌가 걱정되고 그러면서 자기 경험상 바다에 나가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예,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현대중공업이 아비커스 자율주행은 태평양을 고요한 바다를 그냥 지나간 거예요. 예. 예, 근데 대우조선해양도 자율주행 기술이 있습니다. 예. 자, 대우조선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단비예요, 단비. 대우조선해양의 그 단비라고 그러는데, 아, 그 자율주행 예, 이름이 단비예요? 선박 이름이 예, 단비인데, 요거 이제 보시면 이게 실제 저도 여기 가봤어요. 네네.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뭐냐면은 실제 이거는 평택시, 예. 평택 항구 있잖아요. 예. 평택항. 평택시의 협조를 얻어서 네. 평택 항구에 수많은 선박들이 들락날락 거릴 거 아닙니까? 네. 어선부터 해가지고 그 선박들 사이에 실제 운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태평양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고요하게 지나가는 것이죠. 네네. 근데 평택시에서 실제 운항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단비 자율주행 기술은 배 사이로. 많은 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단비라는 배가 직진을 하는데 요 앞에 요 왼쪽 그래프를 모니터를 보시면 요게 좀 앞에 선박들이 얼마나 거리가 그쵸? 네, 떨어져 네, 있고 네, 네, 네. 서로의 보이네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그랬었을 때 단비가 어떻게 자율주행으로 피해서 가는지 네. 그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떤 게 더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까? 어떤 게 더 선주들에게 어필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인현 교수님이 쓰신 것처럼 예? 태평양 바다가 더 안전하다 이거였군요. 아. 그렇죠? 항구가 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망망대해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그렇죠. 자율주행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기술도 이런 식으로 해야 선주들이 이건 정말 쓸만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선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중심 방법 기술 개발인데 네. 이거를 단순하게 뉴스 하나 읽어보고 이거 뭐 이것도 개발했네 저거 했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네. 실제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문맥을 읽어가면서 이게 정말로 이 조선소가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국내 생산까지 끝낸 건지 그리고 실선 탑재가 됐고 선주의 평가가 어땠고 그 선박의 운항 실적은 어떠했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비교 검토를 사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을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를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뭐 유가가 올라서 운임이 상승을 해서 시황 분석을 하는 거는
오히려 해운업을 보는 관점이 되는 것이고 조선업을 보는 관점은 도커의 효율성. 지금 잔고가 1년치이든 2년치이든 그랬었을 때 조선소가 어떻게 이 한정된 잔고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도커를 가동을 해서 매출 실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추가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조선업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뭐 LNG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뭐 탱커 운임이 상승했기 때문에 발주가 뭐 나올 수밖에 없다. 뭐 IMO 규제, IMO 리포트를 정말 읽어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IMO 리포트 되게 두껍습니다. 저는 예전에 국제 회사 기구 굉장히 IMO. 두꺼워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 영어로 써져 있는데 한국말로 쓴 것도 어려운 것도 영어로 적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읽어보는 게. 다 기술 용어가 되는 것들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IMO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대량 발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뭐 기분상 좋을 수는 있겠죠. 네. 실제 조선업 분석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선의의 피해자를 저는 만들고 싶지가 않고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로. 그렇죠. 그냥 단순한 장비 전망은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아요.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전망대로가 나가면 처음에는 혹해서 사람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산업계 현장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다 알고 결국은 그 조선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 젊은 직원들, 그분들이 결국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조선공학에 공부를 하는 학문을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뜬구름 잡는 얘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조선업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시황에 대한 그 분석은 선주사 분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조선업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거는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술 개발에 있고 그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선주사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우리 기술을 비교해보고 우리 기술을 적용해주면은 너희에게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거를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게 조선업의 진정한 분석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것들은 이제 거의 많이 스터디를 하신, 현장 찾아다니면서 스터디를 하신 사물이기도 하고요. 네, 뭐 얼마 전에 대우조선 연구소도 제가 직접 가서 저기가 대우조선 연구소. 뭐 모든 설비 갔더니 이렇게 또 이렇게 모든 설비를 제가 다 경험을 해보고 기술 인력들하고도 꽤나 많은 디베이트.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적고 오는 게 아니라 저도 계속 방문하면서 정말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온 거 근거를 제시해라. 이제 다 보고 와서 이제 드린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뉴스에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많은 분들이 같은 기사를 찾아보시면 좀 이미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고 조선소들 간의 비교 경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R&D가 그 회사의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현대중공업 계열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런 데들의 R&D 센터랑 좀 비교를 해야. 물론 뭐 삼성과 현대도 열심히 이제 기술 개발을 하시고 연구소가 있고 하지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구소에서의 성과가 실제 건조 현장에 이제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게 선주 영업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그것이 국내 기자재 기업들 그 육성까지 연결되는 사례는 대우조선 해양만이 유일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이미 많은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만 들으신 분들은 대우조선해양 기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양반 마음속에 대우조선해양이 이만큼 있나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뉴스에 있는 거를 찾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예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만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검색어 제가 다 입력을 해가면서 기사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경쟁사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저는 못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셔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래브트 리서치에서 뭐 이렇게 토픽을 제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 오해하실까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공사 소리도 좀 들어갔었고, 네. 또 이제 뭐 화면에 막 다른 광고도 뜨고 막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이제 핵심 콘텐츠, 그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인 것 같아도 이게 또 그 중간중간에 바뀌는 내용들이 또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로는 좋아지겠죠. 하지만 네네네.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네. 많은 변화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트레버트 리서치의 박무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